네, 임채정님, 예, 오늘 방송 쉬시나 했는데 커뮤니티에 글도 없어서 궁금했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왜 제가 이렇게 PPT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근데 PPT를 만들다 보면요, 어느 순간 완전히 그 PPT 만드는데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만들고 있어요. 뭐 사실 PPT를 여러 개 만듭니다만 제가 한번 방송 시작하면은 적게는 한 15개, 많은 경우에는 30개가 넘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PPT를 만드는데 이게 만들다 보면은요. 그 PPT 만드는 거에 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늘도 좀 그런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자, 뭐 하느라고 도대체 무슨 PPT를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느냐고요? 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레디아몽님 회원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슈퍼챗 보내주신 분 계시죠? 예, 슈퍼챗도 감사드립니다. 아까 어떤 분이 슈퍼챗 보내주셨더라? 예, 원더우먼님, 예,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준비된 얘기 하나씩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검찰이 참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를 했다는 것이 이번에 폭로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했다고만 해. 그러면 추석 때 풀어줄게. 요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 폭로가 됐습니다. 참 이 검찰 요새 하는 짓을 보면은요, 참 이들이 정말 민주사회에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지, 누구 말 맞다나, 최순실 말 맞다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검찰이 맞는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어떻게 진술을 강요, 그것도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지킬 생각이라고는 손톱끝만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거는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아니, 근대적인 의미의 형사소송법은요, 재판이 시작되면은 수사를 멈추라는 게 기본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요, 수사를 더 하면 안 돼요. 근데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죠. 핑계거리는 그렇습니다. 기소된 내용하고 재판의 내용하고는 다르다. 기소된 내용, 지금 현재 재판하고 있는 내용하고 수사하고 있는 거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라는 식으로 해서 수사를 이어가는 거죠. 결국에 뭐다? 별건으로 일단 구속을 해놓고 본건은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된 사람을 괴롭혀서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참 못된 거죠. 사람을 구속시켜 놓고 구속돼 있는 사람, 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위축되고 겁나겠습니까? 자, 위축되고 겁나는 상황에서 사람을 위협하고 압박해가지고 진술을 받아내겠다. 그래서 자백이라는 걸 받아내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검찰의 태도인 거죠. 이거는 마치 전근대 사회, 왕정 시대에 고문을 하는 것과 하등에 다를 거 없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아니라 고문관이죠, 고문관. 자, 이번에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 이분에 대한 그 검찰의 위협과 협박과 압박이 드러났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직접 폭로한 것인데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했다고만 해. 그럼 풀어줄게. 올 추석에 집에서 보낼 수 있을 거야. 이랬다는 거죠. 야, 참 우리나라가요. 뭐 윤석열 때문에 다시 뒤로 처지긴 했습니다만 세계 그 7대 그 G7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앞질렀단 말이에요. 이탈리아를 앞질렀기 때문에 그 보니까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정도 되고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인구 규모가 되면서
그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구가 한 뭐 3, 4천만 이상 되고 그런데도 이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는 이런 나라가 잘 드물다잖아요. 국민 소득이 아주 많으면서 조그만 나라들은 이제 뭐 홍콩이든 스위스라든지 뭐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처럼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뭐 금융 이런 게 발달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 소득이 높은 그런 나라는 있어요. 하지만 소득도 높은데 국가 규모도 어느 정도 큰 이런 나라는 정말 손꼽거든요. 그런 나라는 전 세계 7개 정도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G7이잖아. 인구도 많고 소득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나라. 이게 G7인데 우리나라 그 G7에 들어갔어요. 이탈리아를 제끼고. 그 G7에 들어갔던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무슨 유럽의 18세기, 17세기, 18세기 이 르네상스 시대에 하던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검찰이 참 글쎄 전 이 검찰들 머릿속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얘네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얘네들은 이렇게 사람을 감옥에 붙잡아 놓고 압박을 해서 억지로 짜낸 진술을 진짜 증거 능력이 있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신들은 그냥 그 진술을 받아내서 뭔가 짜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검찰 이화영에게 거짓 진술 강요. 이재명이 했다고만 해. 그럼 풀어줄게. 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MBC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그 입장문을 직접 보낸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입장문의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요약하면 그래요.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너 석방시켜줄 테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거짓 진술하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그래요. 검찰이 이화영 지사를 붙잡아 와가지고 뭐라고 압박을 했느냐. 김성태가 이화영 너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줄 테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10월쯤에 석방이 돼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면서 너 풀려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우리가 원하는 진술을 좀 해줘. 무슨 진술? 이재명 대표의 방북 자금을 북한 쌍방울한테 대납시켰다. 방북 대납 사건을 만들어 달라라는 식으로 몰고 가겠다는 겁니다. 마치 그 대장동하고 되게 구조가 비슷하죠. 대장동 사건에서도 보면은 그 유동규와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전혀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이 안 나왔는데 계속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석방될 단계에 있는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두고 라고 그런 짓을 하면서 결국에는 거짓 진술을 이끌어낸 겁니다. 근데 지금 그와 같은 짓을 이화영 지사한테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죠. 자, 한동훈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우,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고 경기도 부지사까지 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떤 강큰 검사가 그런 협박을 하겠습니까? 웃기지 말라 그래 이 새끼야. 아우 씨, 니들 그보다 더한 사람한테도 협박하는 거 많이 봤거든. 솔직히 말해서 검사들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협박했어요. 뭐라고 협박했습니까? 권양숙 여사나 딸이라든지 권양숙 여사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감옥에 가두겠다. 그러니 노무현 너 인정하고 감옥 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직 대통령한테도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거 그거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회고록에 그런 내용이 분명을 쓰셨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붙잡아 오기 직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예, 권양숙 여사부터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검찰이 권양숙 여사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소환을 했어요. 그리고 딸이라든지 딸, 아들, 조카, 또 형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게 뭡니까? 식구들을 괴롭힐 거다. 네가 인정 안 하면, 네가 자백 안 하고 네가 여기서 항복 안 하면은 식구들 괴롭힐 거다. 너 감옥 가. 이거였잖아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보셨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그 뭡니까? 예. 결국 표창장으로 정경심 교수를 감옥에 보냈고, 지금도 그 표창장으로 조민 씨, 그 다음에 조원 씨를 다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조민 씨 기소를 한 해 만에 위협을 하면서 뭐 인정하면은 모든 것을 인정하면은 기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보세요. 협박하고 있잖아요. 조국 장관도 협박을 하고 있고 전직 장관도 협박을 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도 협박을 했는데 왜 전직 도지사 정도 부지사 정도 협박 못해? 한동훈 그 새끼 정말 나쁜 새끼예요. 그 새치 혓바닥을 잘라버려야 돼 진짜. 아우 진짜 우리가 안 자르면은 아마 얘 지옥 가서 잘릴 거야. 옛말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새치 혓바닥으로 남을 괴롭힌 자, 거짓말을 뛰어넘어서 사기를 치고 그 사기와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자, 단순 거짓말이 아니라 그 거짓말과 사기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 예. 지옥에서 용광로를 그냥 용광로 샘물을 그 입에다 쳐넣어버린대잖아. 한동훈 네가 딱 그 꼴이 될 거다 이 자식아. 자, 얘기가 좀 옆으로 샜습니다만, 자 다시 돌아오자면 그래요.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MBC에 입장문을 보내서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 협박하면서 이재명의 방북 자금 대해서 진술을 하라, 거짓 진술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진술을 해주면은 너 석방시켜줄게. 김성태가 너한테 유리한 진술하게 해가지고 석방시켜줄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지금 현재 법무법인 해광, 이화영 부지사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광이 여기서 이런 협상, 딜을 중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화영 부지사 부인의 주장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빽빽한 분량의 입장문을 방송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한번 꺼내볼게요. 자, 이런 신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지금까지 10개월간 자행된 검찰의 거짓 진술 강요였습니다. 한 가지 정해놓은 방향, 쌍방울 대북 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짓 증언을 할 것을 강요한 수사였습니다. 자, 이것을 강요하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짓 진술을 이화영으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계속 괴롭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새끼들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곧 소추기관이 될 경우에는 수사와 소추권을 함께 줄 경우에는 이런 고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아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냐면 프랑스 대혁명 때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뭐 로베스피에르나 뭐 당통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공안위원회니 보안위원회니 뭐 치안위원회니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가 공권력, 그러니까 군대를 운영할 힘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체포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요. 얘네들이 기소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붙잡아 와가지고 두들겨 패서 원하는 답을 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냥 재판에 넘겨. 그 다음에 재판에 넘겨서 사형시키는 거야.
로베스피에르가 왜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었느냐? 도대체 무슨 힘으로 할 수 있었느냐? 이걸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베스피에르가요, 그냥 붙잡아서 죽인 거 아니야. 다 재판 절차 거쳐서 죽였어. 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이런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수사기관이 기소기관, 소추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원하는 대로 진술을 만들어내고 진술을 안 하면 두들겨 패고 두들겨 패지 못하면 다른 걸로 괴롭히고. 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조선 세종의 부인인 소현왕후 심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역적으로 이렇게 참수형에 처해질 뻔했어요. 결국엔 참수형이 아니고 결국엔 사약을 받고 죽죠. 소현왕후 심씨의 아버지가 심온인데 심온은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반역 혐의였어요. 영모죄로. 왜 영모죄로 그렇게 감옥에 가고 그리고 사형을 당했느냐? 간단해요. 태종한테,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한테 밉보였거든. 그래서 태종이 가만 보니까 저 새끼 봐라. 지가 내랑 그 사돈이라고, 지 딸내미가 왕비라고, 저놈 야, 좀 꼴사납게 구네? 저 자식 그대로 놔뒀다가는 외척 세력으로 성장하겠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 택도 아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태종이 심온한테 은근슬쩍 찔러줬던 얘기가 뭔지 알아? 야, 딸은 내가 중전에 그대로 남겨놓을게. 내가 원하는 거는 외척 세력이 없는 홀홀단신, 오로지 외로운 외척 세력이 없는 그런 왕후일 뿐이야.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되는 거야. 결국 이 말에 세종의 장인이자 그 소현왕후의 아버지인 심온이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가족 인질극입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수사기관이 소추기관이고 소추기관이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자, 이처럼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재명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짓 증언을 하라고 계속 강요하는 수사가 검찰에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이미 증언을 한 증인이 다시 검찰에 불려와서 증언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았고, 모든 사람에게 협박에 시달려가지고 그렇게 증언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 수사냐? 이미 법원에 가가지고 증언을 다 했는데 그 사람을 붙잡아 와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증언을 번복시키는 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수사냐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그렇죠. 보면은 그 이화영 지사의 그 비서 같은 사람도 그래요. 저는 제가 법인카드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화영 지사가 직접 쓰신 적은 없어요 라고 분명히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불러와 가지고 협박해서 진술을 뒤집게 만들어요. 김성태도 마찬가지. 김성태도 나 뭐 불법 자금 같은 거 준 적 없어요 라고 했는데, 예, 뭐 검찰 수사 몇 번 봤더니 갑자기 진술이 확 뒤집어지잖아. 예? 이게 과연 정상적인 수사냐는 거죠.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뒤집는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화영 지사 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검찰에 딜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10개월간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이화영 본인과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이화영을 회유하고 협박해 왔는지 이제 정확히 말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검찰은 이화영이 공무원 시절에 부주의하게 쓴 법카를 약점 잡아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어 형량을 낮추고 구속 만기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등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와 이화영 둘이 검사실에서 따로 만났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난번에 면회를 가니까 추석에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말까지도 하더라. 하루라도 더 있기 싫은 감옥에서 이 검찰의 이런 달콤한 유혹에 이화영이 넘어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자, 이화영 지사의 부인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거짓 진술을 하게끔 유도한 그 검찰의 이런 나쁜 행동들을 도와준 변호사를 해임하려고 했다. 심지어 해당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은 이화영을 변호하면서도 지난 2023년 3월, 지난 3월이죠.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위 법무법인이 이화영의 변호인인지 쌍방울의 변호인인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지금 보면은 법무법인 해광을 말하는 겁니다. 법무법인 해광은요, 이화영 지사의 변호인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누구? 김성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김성태하고 이화영은 서로 진술이 상반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입니다. 이화영은 나는 잘못을 한 적이 없다,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화영은 제 범죄 저질렀어요 라고 꼰지르고 있는 놈이거든. 근데 이 두 사람을 같은 사람이 변호한다? 있을 수가 없죠. 이 두 사람을 같은 사람이 변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같은 함께 변호할 수 없는 사람을 함께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광이라는 놈이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회유와 협박과 딜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진술의 조작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 부인이, 이화영 지사의 부인이 폭로하고 있는 거죠.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법카를 이화영한테 준 게 아니라 여비사한테 주었다고 진술하여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으로 해주겠다는 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딜의 대가로 이재명 대표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딜을 한 것입니다. 그걸 변호사는 받아서 마치 이화영의 뜻이라고 하면서 형을 낮추어 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 이겁니다. 검찰의 검은 속내가 여기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화영을 계속해서 괴롭혀서 이화영이 진술을 거짓 진술을 해주면 그걸로 이재명을 올가매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쌍방울 사건도 애시당초 목표는 뭐? 이재명 죽이기였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검찰의 수사가 집중돼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죽이기 이전에 드러났겠죠. 근데 문제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죽이기를 해야지 이게 끝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껄끄러운 인물이 이재명인 거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정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 아작이 날 것 같거든. 검찰도 지금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아작 난다는 거 알아. 그런데 그 아작이 아작 나는 것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겠으나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일단 이재명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재명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장동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대장동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뭐 쌍방울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쌍방울로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는 결정적으로 누가 걸려? 이화영이 걸리네. 그러니까 계속 이화영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너 이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바꿔줄 테니까 대신에 이재명이 돼서 풀어. 불기만 불면 너 내일 모레 풀어줄게.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나쁜 짓인 게 원래 우리나라 제도상 구속 피의자가 구속된 피고인이 최대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기간은 6개월까지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풀어줘야 정상이에요. 근데 검찰은 있지도 않는 범죄를 별건 수사를 추가로 해가지고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만들죠. 그래가지고 구속기간을 1년 반 계속 늘려버립니다. 재판은 원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고, 그래서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해 둔 건데, 검찰은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걸 우회할 수 있는 꼼수를 계속 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별건 수사라는 겁니다. 별건 수사를 통해서 일단 피의자를 붙잡아 넣은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들고, 수사가 끝나지 않으면은 억지로 구속기간을 늘려서 불법적으로 늘려서 별건으로 늘려서 또 괴롭히고 최대 1년, 2년, 3년 그러니까 판결이 안 났는데 감옥에 사람을 가둬둘 수 있다고. 판결이 안 났는데 사람을 1년씩이나 가둬둘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나는 이거는 검사도 잘못하는 거지만 판사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판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재판을 제대로 하든가, 재판을 6개월 안에 빨리 끝내든가, 빨리 끝내지 못하면 석방을 하든가. 뭐 판사 새끼들이 그따구야. 니들 진짜 이게 검사들이 저렇게 함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요. 판사 때문에. 판사. 진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화영 지사의 부인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검찰은요, 지금 이화영 지사를 회유 협박하고 있습니다. 너 형량 줄여줄게. 그리고 너 조만간 풀어줄게. 그러니까 너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좀 해줘. 방북 비용 대납. 네가 알고 있었다고 해. 이재명을 좀 끌어넣어줘. 이재명만 이 자리로 끌어넣어주면 너 풀어줄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못된 놈들이죠. 이거는 검사가 아니라 쌍놈이지, 쌍놈. 달리 말할 게 뭐겠어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 지사의 부인은 CBS와 인터뷰도 하죠. 자, 여기에서 이 CBS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좀 더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변호사가 이화영 지사를 자꾸 법정에서 세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재명 관련된 진술을 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지사 부인이 직접 따졌다고 하죠. 이화영이 진술했다라고 했지만 이화영 그런 말 안 하던데?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화영이 진술한 게 아니라 진술을 하려고 해. 법정에서 진술을 할 거야. 라고 하길래 이화영 지사 부인이 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있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해야 되느냐라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변호사가 태도를 바꿔가지고 아니 검찰이 그러는데 법정에 증인으로 안 세우고 변호인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대요. 잘 됐죠?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화영 지사는 진술 번복한 적이 없다고 한 거예요. 결국 이 상황을 되짚어보면은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들까지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화영 지사를 회유 협박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려고 법무법인 해광이 이게 진술을 조작하는 검찰의 진술 조작에 조력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어떻게 보자면은 이 쌍방울로부터 이 사회이사 선임을 받은 거죠. 이 사회이사 선임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이사 선임이라는 제도가 실은 그
보통 그 수임료를 대체하는 수법으로도 많이 쓰여요. 사회이사 선임하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무법인 해광은요,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다기보다 김성태를 위한 변호인인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사실 김성태가 뭐 대북 송금이든 어쨌든 간에 그 많은 돈은 지가 개인적으로 쓱싹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형량이 엄청 커요. 그렇게 되면 아마 쌍방울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빼앗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빨리 석방이 돼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야. 석방이 돼서 빨리 나가려고 하니까 이화영을 어떻게든 구워 삶아야 되고, 이화영을 구워 삶아서 이재명을 끌고 들어와야지 자기가 풀려날 것 같거든. 그리고 검찰은 그런 구도를 짜놨고, 자, 그러니까 법무법인 해광이 여기 딱 붙어가지고, 좋아, 오케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화영도 진술을 바꿔주고 김성태도 이렇게 꿍짱꿍짱 해줄 테니까, 자, 수임료 줘. 수임료 누가 줘? 쌍방울이 사회이사로 줘.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걸로 밖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화영 지사 부인이 하는 얘기도 이런 얘기들인 겁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해광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돼 있더라고요. 자, 사회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중도 사임에 대한 신고라고 하는 게 신고서인데요. 자, 다시 한번 사회이사의 해임, 죄송합니다. 사회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중도 퇴임에 관한 신고라는 신고서인데요. 이게 지난 3월에 접수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쌍방울의 사회이사가 신규로 선임이 됐고, 그 사회이사 신규 선임된 사실이 금감원 공시 시스템에 공시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춘이라는 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새로 사회이사로 선임됐는데, 이 사람의 소속 법인이 법무법인 해광이더라. 이거는요,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명백히 명백히 이게 위법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거의 변호인의 도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호인의 의무를 위반한,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거. 윤리 규정을 위반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의 이 같은 계획은 아마 성공하기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미 관련된 진술이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진술이 나온 적이 있느냐?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이거는 다른 돈으로 간 것이 아니라 쌍방울이 북한에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그 투자하기로 한 돈의 계약금으로 북한에 한 500만 달러를 선금 혹은 계약금 쪽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진술도 있고 그런 증거가 또 있어요. 이미 그게 법정에 제출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쯤에 이미 나온 법정 진술이에요. 이화영과 김성태 회장이 1대1 진술 대결합니다. 지난 3월에. 그래서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 계약금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보도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있냐면 500만 달러를 200만, 300만 달러로 나눠가지고 북측에 지원한다. 이것은 뭐다? 북한에 이 쌍방울이 보내야 하는 투자하기로 된 약속된 돈이 1억 달러였는데 그 돈에 계약금 쪽으로 보내기로 했다라는 게 이미 이때 법정 진술로 나온 겁니다. 법정 진술로 나왔다는 게 여러분들 진짜로? 라고 하실 텐데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쌍방울의 IR 자료를 보면요. 북한에다가 쌍방울이 1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그런 IR 자료도 있어요. 자, 그리고 법정 진술도 나옵니다.
자, 이게 지난 3월에 있었던 법정 진술 내용입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서 질문 검사가 한 거고요. 답은 쌍방울의 임원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증거순번 몇 번 나노스 IR 파일을 제시하고 2019년 1월 29일 저장일자인 나노스 IR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1월 17일자 피고인 방용철과 북한 송명철 사이에 작성된 대북 관련 합의서가 배경으로 들어가 있고 그 개혁금 명목으로 2019년 1월경 200만 불, 2019년 2월경 300만 불 등 합계 500만 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증인은 이렇게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자, 쌍방울 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업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셨죠? 예.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는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북 자금이 아니라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 선금 쪽으로 보내준 것이라는 것을 이미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법정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화영을 괴롭혔던 거고요. 김성태를 괴롭혔던 겁니다. 이 자료가 이미 지난 3월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게임 끝난 거죠.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검찰이 계속 억지를 쓰고 이 억지 쓴 거를 판사가 받아들인다면 판사도 검찰의 이런 사기극에 동조한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첫 번째 주제가 조금 길어졌네요.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